샬롬, 말의 탄생 6번째. 바람에 배가 심하게 흔들려 옆에선 무신한테도 신이 나서 날뛰는 것처럼 보였지요. 탄초의 눈에도 멀리 바다 한가운데 뜬 초록 나뭇잎들이 들어왔어요. 섬이 나타난 게 분명했어요. 탄초는 펜 끝에 침을 묻혀서 방금 쓴 문장 위에 2줄로 선을 그은 뒤 고쳐 적었어요. 남태평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모래니 섬의 꽃배기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배가 섬에 닿고 돈키호테가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렸어요. 그 다음 뒤를 이어 무신한테가 내릴 차례였어요. 힝. 탄초와 선원 둘이 달라붙어 밀어내는데도 무신한테는 절대 내리지 않을 요량으로 뒷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고집을 부렸어요. 네 이놈, 이 위대한 기사의 명마답게 배에서 어서 내리지 못할까? 탄초는 순간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돈키호테만 섬에 남겨두고 이대로 배를 돌려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탄초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선원들은 귀찮은 기사와 단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배 밖으로 내려놓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선원들에 의해 무신한테도 억지로 배에서 밀려난 뒤 탄초도 아쉽지만 모래니 섬에 발을 디뎌야 했지요. 탄초가 멀어지는 배를 보며 고개를 떨구고 신세 한탄을 하는 사이 돈키호테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탄초를 불렀어요. 탄초, 어서 나와서 이 위대한 기사를 모시게. 망가진 투구를 쓴 돈키호테는 무신한테에게 올라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나? 어서 와서 나를 돕지 않고. 탄초는 한숨을 쉬며 돈키호테에게 다가갔어요. 돈키호테는 빤히 바라보며 고개 짓으로 엎드리라고 했어요. 네? 엎드리라고요? 설마 저를 밟고 올라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방법이 있나? 그것뿐이지. 탄초는 돈키호테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엎드리고 말았어요. 겨우 무신한테의 등에 올라탄 돈키호테는 고삐를 잡아 쥔 손에 한껏 힘을 주며 눈을 부릅떴어요. 마음에도 없는 갑옷 인간을 태운 무신한테는 한눈에 보기에도 괴로워 보였어요. 게다가 모래사장에 발이 자꾸 빠지니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후. 탄초가 돈키호테 옆에 가서 서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기 저 편말을 보니 여기가 정말 모래니 섬이 맞는 것 같군. 단초는 돈키호테가 가리키는 편말을 보았어요. 그 이상한 초대장에 쓰여있던 요상한 문자와 똑같은 문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말인데 이곳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할 게 아닌가? 그러니 나를 진짜 기사처럼 대해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자네는 나를 모시는 하인이 되어 나를 주인님 하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돈키호테는 얼마 전 꿈에서 들었던 주인님이라는 호칭이 꽤 마음에 들었던 거였어요. 이곳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바에는 주인님보다는 왕자님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향에서처럼 엉터리 괴짜 작가니 벙어리 작가, 당나귀 작가라고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탄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보니 짜증이 난 게 분명했어요. 탄초, 저게 뭐지? 돈키호테가 무신한테를 멈춰 세우며 말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말이야, 하늘을 나는 용 아닌가? 돈키호테가 가리킨 것은 용 모양을 한 커다란 연이었어요. 용 모양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연들이 함께 휘날리고 있었지요. 그때 탄초의 머릿속에는 모험을 떠나며 돈키호테가 해주었던 꿈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꿈 때문에 돈키호테는 둘린의 공주가 자신을 구하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지요. 여기서 나래는 날개를 이르는 말이에요. 문학작품 등에서 흔히 날개 대신에 나래를 써요. 나래는 날개보다 부드러운 어감을 주지요. 상상의 나래 또는 희망의 나래 등으로 쓰여진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쳤지요. 설마 저 용이 둘린의 공주를 성에 잡아가둔 악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탄초의 말이 채 끝나기 전이었어요. 내 칼을 받아라, 이 흉악한 용아. 내가 꿈에서처럼 너에게 당할 거라 생각하는 개냐? 도망치지 말고 계속 거라. 정의의 기사가 나가신다. 무신한테의 등에서 내린 돈키호테는 탄초가 말릴 틈도 없이 하늘을 나는 용을 향해 달려갔어요. 탄초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서 멀리 떠나간 배와 더없이 초라한 기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모래니 섬의 비밀. 주인님! 탄초는 있는 힘을 다해 돈키호테를 말리러 뛰어갔어요. 돈키호테가 원했던 대로 주인님이라고 불러주면 혹시라도 기쁜 마음에 멈춰 서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하지만 돈키호테에게는 탄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작가님, 제발 멈추세요. 탄초의 애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용 모양의 연 아래에 서서 허공을 향해 창을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멀찌감치 물러나 이상한 눈빛으로 돈키호테를 바라보았지요. 단초가 드디어 돈키호테의 팔을 붙잡아 내렸어요. 작가님, 정신 차리세요. 저건 그냥 용 모양의 연일 뿐이라고요. 엥? 연이라고? 하늘을 나는 연 말인가? 맞아요. 그때였어요. 까맣고 반짝이는 피부를 가진 3명의 남자아들이 돈키호테와 탄초에게 다가왔어요. 휴, 작가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탄초의 말에 돈키호테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곳은 키 큰 야자 나무들로 둘러싼 근사한 광장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아마도 이제 막 축제가 시작되려는 듯 보였어요. 여기서 근사한 광장이었어요에서 근사하다는 가까운 근 같을 사자를 써서 거의 같다 또는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럴듯하게 괜찮다 또는 썩 좋다라는 뜻도 있답니다. 원래는 제법 그렇다고 여길 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현재는 훌륭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근사한 광장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아마도 이제 막 축제가 시작하려는 듯 보였지요. 하늘에 여러 가지 모양의 연이 벌럭이는 것도 축제 장소와 딱 맞아 떨어졌어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서는 통돼지가 지글지글 익어갔고 색색의 열대 과일 음료들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꼬르륵.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의 뱃속에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왔어요. 까르까르 우르테르투 티티루. 한 남자가 돈키호테와 단초에게 손을 내밀며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지요. 돈키호테와 단초는 멀뚱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작가님,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자네 혹시 돈 있나? 저 고기를 먹으려면 돈을 내라는 것 같은데. 으그, 작가님이 한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단초는 제발 그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기를 바라며 또박또박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맞아, 반가워요. 우리는 스페인의 아빌라 마을에서 왔답니다. 그들은 좀 더 큰 소리로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지요. 까르까까 우르테르 콥티티루. 단초가 그들 말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뜻 두 손을 펴고 어깨를 들썩여 보였어요. 그러자 험상궂게 생긴 다른 사람이 아주 익숙한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오, 초대장? 탄초가 반갑게 손바닥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내 생각이 맞았군. 초대장을 보여달라는 말이었어. 돈키호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탄초는 얼른 가방을 뒤져서 고향에서부터 잘 모셔온 초대장을 꺼내 보였어요. 다행히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초는 정말 기뻤어요. 그 초대장이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보였지요. 이제 우리도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 돈키호테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지요. 단초와 돈키호테는 맛있게 익어가는 동대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곧 그 험상궂은 원주민에게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지요. 후타 후타. 단초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원주민에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초대장을 더 길게 펼치더니 입장권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리켰지요. 어쩌지 저런 건 애초에 없었는데. 단초는 얼른 가방을 뒤지는 척했어요. 그러더니 손짓, 눈짓을 포함한 온갖 과장된 몸짓으로 거짓말을 진실처럼 전달하려고 애썼어요. 정말 미안한데 찢어진 부분을 그만 집에 놓고 왔나 봐. 돈키호테는 탄초의 연기력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곧 탄초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튀어나왔지요. 단초는 저만치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무신한테를 끌고 왔어요. 그러더니 무신한테를 맡길 테니 축제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들은 단초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요. 단초는 모래 위에 초대장과 무신한테를 그리고 그 중간을 오가는 양 방향의 화살표를 그려 놓았지요. 일피초 파르초. 험상궂은 원주민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돈키호테와 단초를 누군가에게 데리고 갔어요. 코수염을 기른 원주민과는 다르게 생긴 사람이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종이 위에 연신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요. 가르파라오이 솔루치 파루 부파 투타야 바르케요 요루타파 푸야. 단초와 돈키호테는 두 사람의 대화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무척 답답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모래니 말을 좀 배워올걸. 돈키호테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줄까? 모래니 말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온 세상에 이곳밖에 없거든. 돈키호테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당신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거요? 그야 물론이야. 난 아주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지. 야호! 이제 살았다. 단초는 너무 기뻐 그 사람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는 자신을 모래니 마을의 필경사라고 소개했어요. 필경사라면? 단초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애쓰자 돈키호테가 나섰지요. 쓰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야. 문자가 처음 생겨나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문자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어. 필경사란 무슨 직업일까요? 필경사란 부필, 박갈경, 선비사로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라진 직업이지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글씨를 쓸 수 없었던 시대에 필경사는 문서나 책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왕의 말을 적어 문서로 만들 때 필경사가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또한 요즘에는 누구나 직접 글을 쓰지만 옛날에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필경사가 쓴 글이나 그림으로 나무에 새기거나 금속 활자를 만들어 책을 만들었답니다. 쓰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야 문자가 처음 생겨나면 전부터 모든 사람이 문자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어. 맞아. 내가 그런 일을 하는 필경사야. 모래니 섬에 문자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서를 대신 써주기도 한단다. 그때 마침 돈키호테의 배꼽 시계가 신호를 보내왔어요. 꼬르르. 배가 고픈 모양이군. 아직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미리 먹을 걸 좀 주지. 돈키호테와 단초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필경사의 뒤를 따라갔어요. 둘린의 공주와 암호 문자. 둘린의 공주와 암호 문자. 두 사람은 잘 구워진 돼지 한 마리를 몽땅 먹어치울 기세였어요.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돈키호테가 입안을 가득 채운 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배가 채워지는 동안 많은 모래니 원주민들이 빌경사를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빌경사는 정성 들여 모래니 문자로 무언가를 적어 주었지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판 기록을 적어 가지고 갔어요. 다른 사람은 이웃에게 구워준 과일 개수를 적어 달라고 했지요. 또 다른 사람은 마치 일기를 적듯 하루 일과를 적어 가지고 돌아갔지요. 휴, 그동안 문자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단초가 산처럼 부풀어 오른 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옛날에는 문자가 없어도 사는 게 크게 지장은 없었어. 그러나 섬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외부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오면서 생활이 크게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빌경사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빌경사는 모네니 섬에서 사람들과 물건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기억하고 담겨야 할 상황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문자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지. 단초는 빌경사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돈키호테에게서 맞서기 위해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지요.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산하고 기록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물건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기록해야 했지요. 모래니 문자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요? 엄밀히 모래니 문자는 없어. 네? 왜요? 단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웃 나라의 알파 문자를 빌려서 쓰는 거거든. 문자를 빌려서 써요? 탄조가 다시 물었어요. 알피 문자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인가 보군. 알파벳이나 한글처럼 말이야. 아하, 표 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탄초가 아는 체를 할 때가 되었어요. 모래니 사람들의 말을 이웃나라의 알피 문자를 빌려다 기록하는 거, 모래니 문자가 바로 이렇게 탄생한 거죠. 알파벳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이지요. 알파벳은 이집트의 그림 문자와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를 변형해서 22자로 만든 것이 뿌리가 되었답니다. 이 문자는 그리스로 전해졌고 아라비아 문자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지요. 문학과 예술 작품이 된 언어를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의 전토판에는 물고기나 황소, 상인들이 표시한 숫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불리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수메르 사람들의 전토판을 통해서 전해진답니다. 서사시는 신화나 전설,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긴 긴 시를 말해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 국가인 우르크를 통치했던 왕 길가메시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풀을 찾아 나선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길가메시는 많은 모험 끝에 바다 밑바닥에서 마법의 풀을 찾아내지만 그가 잠든 사이 뱀이 그 풀을 먹어버리고 길가메시는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늙어서 죽게 된답니다. 그림일까 글자일까 중국에서의
그림 문자에서 시작된 한자도 수해로 사람들의 세기 문자처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의 모양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글자에서는 더 이상 사물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기도 했지요. 말마 자에서 말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글자를 쓸 때 살아있는 듯이 힘차게 쓴 글씨를 명필이라 불렀어요. 글자의 획에 생명력을 담기 위해 노력했지요. 똑같은 글자를 써도 누가 어떤 마음을 담아 쓰는가에 따라 글씨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서예는 글자를 쓰지만 그림을 그린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대하기도 했답니다. 중국의 서예가들은 작곡하는 글자의 획을 그리기 위해서는 쥐의 털로 만든 붓을 사용하였고 보통 굵게 글자의 획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끼털로 만든 붓을 크고 굵은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양털이나 늑대의 털로 만든 붓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알파벳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어의 알파벳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알파벳이라는 말은 그리스 문자의 점 글자인 알파와 베타를 합친 글자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목민이 만든 고대 문자가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페니키아 문자는 다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해졌지요. 그리스 문자는 지금의 영어와 알파벳보다는 페니키아 문자와 더 비슷했지만 로마 시대의 라틴 문자로 이어져 지금의 알파벳의 기반이 되었답니다. 4대 문명지에서 문자가 생겨난 이유를 살펴보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 탄생된 곳은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좋은 땅에 모여 살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으며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강을 이용해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기 쉽다는 것도 좋은 요건이 되었지요. 농업이나 상업이 발달하면서 거래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문명 발생지에서 문자가 발명되고 점점 발달하게 되었답니다. 오, 자네 정말 똑똑하군. 빌경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돈키호테의 눈에 하늘을 나는 용 모양의 연이 들어왔어요. 맙소사, 우리가 이렇게 수다나 떨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돈키호테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의자를 앞뒤로 흔들며 여위를 부리던 단초가 놀라며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아이쿠, 어서 일어나게. 둘린의 공주를 구해야지. 자네는 어떻게 둘린의 공주를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깜빡할 수 있나? 늘 그랬지만 단초는 자신에게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돈키호테가 몹시 미웠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둘린의 공주를 구한다고? 필경사가 손가락으로 귓속을 후비며 물었어요. 아, 필경사께서는 분명 알고 계시겠군요. 돈키호테가 존댓말을 하며 깍듯이 물었어요. 제발 둘린의 공주가 갇혀있는 성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둘린의 공주? 이야기 속에서 말이오? 이야기 속이라니요? 돈키호테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 모래니 섬에 둘린의 공주 말이요? 소설이라고요? 탄초는 빌경사에게서 소설이라는 말을 듣자 왠지 아주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왠지 돈키호테 기사단에게 더 이상의 모험을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소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탄초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어요. 그건 모레니 섬의 전설에서 시작되었어요. 몇 년 전에 이탈리아의 에콜라 피오라는 유명한 작가가 모레니 섬의 매력에 푹 빠져 몇 년간 살다 돌아갔지요. 빌경사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돈키호테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 작가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둘린의 공주 이야기를 소설로 썼고
얼마 전에 그 책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소? 빌경사는 돈키호테와 단초가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 물었어요. 단초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이상하군. 당신들이 집에 놓고 입고 왔다는 그 초대장이 아랫부분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빌경사는 자신의 물건들 사이에서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초대장을 한 장 꺼내 보여주었어요. 돈키호테에게 날아든 초대장에는 그림 문자 같은 이상한 낙서 부분만 남아 있었지만 찢겨진 아랫부분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에콜라피오 작가의 신간 소설인 모래니 섬의 둘린의 공주 출판 기념회에 초대합니다. 단초가 최대한 무덤덤한 말투로 초대장에 나타난 출판 기념회의 성격을 읽어주었어요. 당신들이 초대되어 온 이유도 모르고 왔단 말이오? 빌경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어의 한글 표기. 인도네시아의 바우바우시에는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살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고유의 말은 있지만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수백 년 동안 로마자를 빌려다서 왔지요. 하지만 로마자는 찌아찌아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찌아찌아 쪽 사람들은 우리 문자 한글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에 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우바우시에서는 2008년경부터 한글을 가져다가 찌아찌아족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찌아찌아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한글을 쓰기로 한 거지요. 바우바우시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덕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찌아찌아족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빌경사가 고개를 깨우타하며 물었어요. 돈키호테와 단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돈키호테는 그저 아주 천천히 생각을 되짚어 보았어요. 자신에게 날아든 종이 한 장이 어떻게 단초와 무신한테를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으로 오게 했는지 떠올려 보았지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날아온 초대장은 온전한 게 아니었군. 둘린의 공주는 에콜라피온지 뭔지 하는 작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었어. 그 작자는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자신의 소설의 배경이 된 이 멋진 섬에서 열기로 한 거야. 그러고는 바로 그 주인공이 초대하는 형식으로 초대장을 만들어 보낸 거지. 돈키호테의 생각이 여기쯤 미쳤을 때였어요. 그럼 초대장에 있던 낙서 같았던 그 이상한 암호 문자는 뭘까요? 단초의 물음에 답을 한 건 빌경사였어요. 그건 모래니 섬의 가장 높은 산 바위에 새겨진 그림 문자지. 전설 속에서는 모래니 공주가 남긴 거라고 전해지고 있어. 에콜라피오의 소설도 그 수수께끼 문자를 풀기 위한 모험으로부터 시작된다네. 그때였어요. 뿌뿡. 바다 쪽에서 크고 깊은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 드디어 다들 오는군. 빌경사가 먼 바다를 내다보며 말했어요. 바다에는 돈키호테와 단초가 타고 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배가 떠 있었어요. 빌경사는 에콜라피오가 빌린 배일 거라고 했어요. 돈키호테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모래니 섬에서 탈출하다. 모래니 섬에서 탈출하다. 백고동 소리가 나자마자 축제장에 활기가 돌더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몇몇 사람들은 축제장 구석에 힘없이 앉아있는 돈키호테 기사단을 귀찮은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단초, 이제 우린 어쩌지? 단초는 돈키호테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 돈키호테는 그동안 지금껏 그 누구에게든 무엇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어보거나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에 나섰던 행동파 기사, 아니 괴짜 작가였지요. 갑옷을 입었티가 안 날만도 한데 돈키호테의 어깨는 적어도 한 뼘쯤은 축 처져 있는 듯 보였어요. 단초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야자수 광장에 마련된 축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맨 앞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마도 에콜라피오 작가 같았어요. 얼핏 듣기에도 그는 옆 사람과 이탈리아어로 계속 떠들고 있었지요. 자네, 세상에 모두 몇 개의 문자가 있는 줄 아나? 돈키호테가 물었어요. 글쎄요. 단초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몇이나 모여 있는 줄도 모르겠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작가님은 아세요? 나도 모르네. 다만 저 검은 수염의 남자는 러시아를 쓰고 있네. 우리 왼쪽 테이블에 앉아 망고 주스를 마시는 저 여자는 헤브루어를 사용하는군. 헤브루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지. 또 빨간 드레스를 차려입은 저 부인은 중국 사람 같아.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는군. 단초는 돈키호테가 대단해 보였어요.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어요. 단초는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작가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단초는 필경사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돈키호테에게 돌아왔지요. 작가님, 서두르세요. 어서 서둘러야 해요. 조금 있으면 섬에 물건을 실어 나르러 배가 들어온대요. 그 배를 타면 마르고 항구에 갈 수 있대요. 미루고 항구에 갈 수 있대요. 참고로 헤브루어는 고대 유대인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햄셈 어족에 속하고 기원전 2, 3세기에 쓰였고 후에 종교 용어로 남았지요. 구의 성서는 이 헤브르어로 쓰였으며 현재 이스라엘 공화국의 국어로 부활되었답니다. 히브리어. 그게 정말인가? 네. 미루고 한국까지만 가면 아빌라 마을에 가는 열차를 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왜 지금 말하나? 어서 서두르게. 돈키호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닷가로 향해 달렸어요. 무신한 태도 두 사람의 뒤를 바짝 달라붙었지요. 그들이 바닷가로 달려가는 모습은 출판기념축제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대수롭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카파와 토르투창카, 돈키호테와 단초가 처음 축제장에 들어섰을 때 초대장을 달라고 했던 험상궂은 원주민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고는 초라한 기사단을 뒤쫓아왔지요. 단초가 흘낏 뒤돌아 보았을 때 뒤쫓아오는 원주민은 점점 더 늘어나 있었어요. 카파의 토르투창카, 자네 혹시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돈키호테가 숨가쁘게 달리며 단초에게 물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우릴 쫓아오는 걸 봐서는 거기서 어서 잡아라가 아닐까요? 셋은 얼마 못 가서 원주민들에게 붙잡혔어요. 허허, 파라추타 호루탕 룰루후타야 허허. 험상궂은 원주민이 숨을 몰아쉬더니 가슴을 치며 화를 냈어요. 다행히 그들의 뒤를 따라온 필경사가 원주민들의 말을 해석해 주었어요. 저 당나귀를 놓고 가라는군. 네? 단초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자네들이 축제장에 머무는 대가로 당나귀를 준다고 했다는데 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당나귀를 잠시 맡아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요. 필경사가 원주민들에게 단초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원주민들은 더욱 화를 내며 벌쩍벌쩍 뛰었어요. 당나귀를 내주지 않으면 절대 섬에서 나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군. 필경사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 그 사이에 섬에
짐을 내려놓은 배는 떠날 채비를 했어요. 작가님 이러다 배를 놓치겠어요. 단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어쩔 수 없군. 돈키호테가 이렇게 말하더니 두구를 모래사당에 던졌어요. 그러고는 갑옷도 벗어놓지요. 작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저녁값은 내야 하지 않겠나? 돈키호테는 필경사에게 다가가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필경사의 이야기를 듣는 원주민들은 잠깐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흔쾌히 갑옷을 집어들었지요. 작가님께서 아끼시던 건데. 이건 비밀인데 사실 너무 무거워서 섬에 버리고 갈 셈이었다네. 돈키호테와 무신한테 단초가 순서대로 배에 오르자 배가 빠르게 바다를 향해 나아갔지요. 필경사와 원주민들은 바닷가에 서서 떠나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돈키호테 작가님의 멋진 수염이 드러나니 한결 멋있어 보이네요. 단초의 칭찬에 돈키호테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돈키호테 기사단이 담배도 붉은 노을빛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물들어 갔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는요. 그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언어는 약 5,000개에서 7,000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모국어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지요. 우리말인 한국어도 전 세계적으로는 14에서 15번째로 사용자가 많은 언어랍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언어 중에서 문자로 표현된 언어는 그다지 많지 않다지요. 역사적으로 약 400종의 문자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는 30여 종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미래의 언어 코팅, 미래의 언어 코팅. 코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이랍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이나 글을 사용하듯이 컴퓨터를 작동시키거나 컴퓨터까지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컴퓨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고 한답니다. 즉,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언어를 만드는 것이 코딩이지요.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처럼 일상화될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도 코딩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답니다. 끝.